일어나라 일련. 이거 2부를 먼저 녹음하고 1부를 하네요. 네. 순서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증권에서 조선 정유학 담당하고 있는 양형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M영업팀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야연명원이 항상 밝고 건강하고 항상 웃음 가득한 친구인데 얼굴이 거의 지금 폐인 수준인데 지금 얼굴 시뻘개요. 네, 독감 걸려서 제가 옆으로 못 오겠어. 또 참 신기해요. 요즘 가장 실적 시즌에 괜찮았고 우리가 여기서 괜찮게 조선업종 그래도 좀 좋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컨디션은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참 기억나는 게 그 야연모 연구원이 저번 주에도 그 2013년 대잡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료에서 조선주 굉장히 강하게 콜하고 있는데 좋다고. 하여튼 뭐 과거에 비해서 수주 전체적인 수량 보면 되게 미약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오버했던 거고 네. 확실히 낮은 쪽이 오늘 잘 들어보시고. 그러니까요. 저희 이 시즌 1은 시즌 2, 시즌 3에서 진짜 슬픔에 울부짖는 그 표현을 하셨었는데 조선업 좀 오늘 좋아요. 아프니까 잘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20일 날 발간했던 자료 중에서 앞부분 네. 그 얘기 좀 해주시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셔요. 빨리 마무리 칩시다. 네. 들어올게요. 이번 자료는 2018년 초에 시클리컬 타이밍이라고 경제 이제 투자 전략하고 같이 썼었던 자료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도 조선이나 해운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연초에는 사실 퍼포먼스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3, 4월 무역전쟁 좀 격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클리컬 업종이 안 좋아지면서 조선도 안 좋았었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지난 2, 3년 빅베스 이후에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졌었고 발주도 안 나왔었죠. 근데 연초 효과가 항상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뭐냐면 연말 연초에 조선업체들이 연간 전망을 또 발표를 하고 수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아 올해는 정말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은 2013년 발주 이후에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16년에도 17년에도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18년에도 기대를 했었었고요. 실제로 주가는 연초에는 상당히 좋았다가 발주가 나오는 듯 하다가 안 나오니까 연말까지 주르륵 흐르는 모습들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연초에 올랐다가 무역전쟁 격화되면서 빠졌었는데 7, 8월 하반기 들어와서 다시 빠졌던 게 올라와서 직전 고점을 좀 뚫고 그러다가 10월 달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안 좋았었을 때 다시 빠졌는데 다시 한 달 만에 복구를 해서 전고를 거의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이런 적이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는데 진짜 없었어. 네,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정확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업황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초 효과가 사실은 하반기 들어서 조금 시작된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유가가 7% 급락을 했었던 상황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또 가스 가격은 또 오르고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었고 실제로 조선업종 주가가 빠졌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실제로 뭐 대우 같은 경우에 4, 5% 정도 빠졌었고요. 그런데 유가가 많이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거 다 복구하고 위로 올라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유가가 다시 6% 빠졌습니다. 사우디를 지지한다는 트럼프의 말에 사실 수요 감소하고 공급도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는데 오늘 사실 공포감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유가 빠졌을 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장중에 1, 2% 빠지다가 사실 다 올라와서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우리가 원하는 날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결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모든 지표가 사실상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냐면은 발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체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발주량이 사실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국내 조선은 사실 MS 1위를 차지하면서
신규 수주 금액 자체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고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거의 3분기 실적 발표 때에 모두 다가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2년치 일감을 거의 확보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분기까지 신규 수주가 목표에 미달했지만 4분기 때 거의 다 채울 수가 있겠다. 그게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 옵션만 거의 그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잔고가 일단 2년치가 차서 배가 부른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조선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섹터별로는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임이 상승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내년에는 항상 설명을 드렸었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규제와 또 황산화물 규제가 맞물리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중반부에 발주했었던 선령이 높은 선박들은 이 규제로 인해서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동안의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인도량 절벽이 발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수요 증가율은 물동량 증가율이죠. 얼만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공급 증가율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수준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21년도쯤에는 당연히 운임이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선주도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모든 지표, 잔고가 찼고 운임이 올라가고 향후 인도량이 감소되는 그게 맞물리는 한 해가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펼쳐져서 결국에는 2020년, 21년을 겨냥하고 선주들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내에는 사실상 발주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발주가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조선업이든 해운업이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체감을 할 정도로 국내 조선소가 수주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정상화에 도달을 했을 상황이고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뜨겁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주가는 리레이팅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표들이 긍정적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베팅해서 투자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시클리컬 타이밍이라고 연초에 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2005, 6, 7년도에 금리 인상기 시점에는 모든 시클리컬 내의 업종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7년도에 유가가 폭등했을 당시에는 사실은 뭐 정유든 하악이든 조금 꺾였었는데 조선업체들은 뭐 7년에서 8년까지도 갔었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상당히 편했습니다. 수요가 보여주기 때문에 뭐 운임 상승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발주도 보이고 뭐 그리고 뭐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상승해서 투자하기가 편했는데 지금 사이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만 경기 회복이 되면서 유럽이나 일본은 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지만 선별적으로 섹터마다 상이하게 퍼포먼스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썼는데 일단 뭐 2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과거에는 이 시클리컬들이 수요가 그 과거 금리 인상이 때는 수요가 보였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했어도 된다면 지금은 이 호황기를 겪고 나서 어느 업종은 공급이 늘어났는데 조절이 안 됐을 테고 어느 업종은 공급이 조절이 안 됐어도 수요가 그래도 살아났기 때문에 좋을 테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 2페이지에서의 차트를 보시면 호황기를 이제 붐이라고 하는데 붐 때는 수요가 공급 대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투자해도 돼요. 그냥 투자해도 수익률은 좋습니다. 근데 다만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떨어지는 예를 들면은 캐파가 증설되는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땡겨오기 때문에 ROE 성장이 사실상 미래에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럼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코셔스한 상황이 도래를 하는 게 이 붐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이 축소기와 불황기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지표가 그냥 꺾여버리기 때문에
뭐가 됐든 싸든 말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시클리컬은 그런 상황이고 가장 좋아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 공급이 완전 축소가 된 불황 이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너무 축소됐는데 살아남은 기업들은 사실상은 체력을 구비하고 있을 테고 여기서 수요 회복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디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이 없을 때는 수요 회복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투자를 해도 잃을 게 그렇게 크게 없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라도 수요가 살아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미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플 정상화부터 리레이팅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황기 이후에 종목을 조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서 이어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3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바텀업 리서치를 토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투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 초까지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드리면 2015년부터 조금씩 경기가 성장, 미국 쪽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고 그때 얘기 나왔었던 게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어땠냐면 유가가 너무 낮은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납사는 이제 유가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납사의 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원재료의 어떠한 장점을 얻을 수 있었던 정유 화학 업체가 경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났어요. 그럼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면서 사실 정유 화학 업체의 주가가 그 근 몇 년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사이클상 뭐 너무 좋아진다라고 얘기했고 2017년 말 18년 초 이때는 막 슈퍼 사이클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18년도 때 유가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서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내림세를 보였던 게 정유화학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화학 업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쉽게 보시면은 뭐 국내에서 1등주였었던 철강 관련된 업체나 비철 관련된 업체들도 좋았습니다. 포스코도 한때는 근심 걱정 없이 올라갈 때가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건설 장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뭐 건설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커머디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테고 그러면서 광산이든 건설 장비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2016년부터 17, 18년까지 실제로 굴삭기 판매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연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서 1등주였었던 캐터필라의 업체가 2015년, 16년부터 18년 초까지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PBR이 거의 4-5배까지 올라올 정도로 완전히 그 불황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캐터필라 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인건비도 낮추고 고정비를 감축한 상황에서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재무구조 좋고 1등주인 캐터필라가 완전히 정상화해서 리레이팅 가면서 완전히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우수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초에 다시 캐터필라도 역시나 이제 좀 내림세를 겪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연초에 해운과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연초에는 사실 퍼포먼스가 괜찮았습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건설하고 나다 보니까 당연히 기자재든 뭐 커머니티든 물동량이든 이동해야 되니 해운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해운 자체는 공급은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플랫한 상황이고 근데 수요 자체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퍼포먼스는 좋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연초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수요를 보여주면서 리레이팅 됐었던 섹터가 딱 하나가 또 있습니다. LNG입니다. 지금도 LNG가 핫한데 연초에 LNG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과 같은 중소형 업체의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았었던 게 연초였었고요. 그러면서 조선도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조선 LNG선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서플라이 자체는 조선 쪽에서는 불황기 이후에 다운이 된 상황 국내에서도 살아남은 조선소가 몇 없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디맨드만 보여주면은 좋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발주량 자체는 사실 작년 대비해서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특수하게도 국내 조선소가 MS 1위를 다시 탈환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조선소만이 좋았던 시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 박스권을 댔었는데 조선 여기서 보시면은 1년 수익률이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40%예요. 네, 지금 올해 그냥 연초에 샀다가 그러니까 1년 전에 사서 지금 갖고 있으면 40%를 먹은 거고 원먼스 수익률도 7%나 됩니다. 7.2%. 그리고 중국 선박공업이라는 중국의 이제 뭐 국영기업이죠. 거기는 원만 수익률이 15%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이렇다하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데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움직임이나 긍정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만 나와주면 공급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PBR이 항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0.5배, 6배, 7배 되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과거 2013년도, 14년도만 하더라도 1.2배 언더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선이. 실제로 삼성중공업 한 1.5배대에서 놀았던 게 2010년부터 13년 고유가 시기 때 해양 플랜트 프리미엄을 받아서 사실상 고밸류를 받았던 게 삼성중공업이었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0.6배입니다. PBR로 얘기를 하자면. 네, 0.6배에서 이제 7배 조금 됐겠죠.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세진중공업만 하더라도 살아남은 또 유일한 기자재 업체였어요. 그래서 원이어 수익률 보시면 49.8%가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세진중공업 투자했었으면 그냥 지금 플러스 상황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순차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제 자료에서도 이제 박스를 쳐놨듯이 해운하고 조선 그리고 기자재 쪽 피팅 쪽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수요를 보여줬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그 성장률과 퍼포먼스 수요를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전고를 뚫고 올라갈 텐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과 함께 화학만 하더라도 저유가 시기 때 보여줬었던 퍼포먼스와 지금은 조금 빠졌지만 50불 이상에서 보여주는 이 스프레드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어넣는 경제 성장을 보여줘서 수요가 공급 대비 높아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화학의 주가가 좋을 테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건설 장비도 올해 보시면은 전고인 18만 대 수준까지 올라왔고 내년이 이거보다 성장을 보여줘야지만 건설 장비가 ROA를 또 그거보다도 성장을 하면서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를 보여준 섹터 내에서 고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을 거를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해운이나 조선이나 기자재나 피팅 이런 쪽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했었고 수요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플라이가 다운된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이제 측면에서 자료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리하면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시클리컬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저도 놀랐는데 1년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단 놀랐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플라이 부분이 다운인 것들 예를 들어 조선, 비팅 그리고 드릴러 태양광도 밑에 적어주셨는데 네. 요 영역이 계속 좋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건가요? 이 영역이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시클리컬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불황을 겪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만약에 수요가 회복됐을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요가 안 살아나면 사실 뭐 공급이 줄었어도 수요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는 안 좋겠죠. 박스권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디레이팅될 국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보면 또 네. 하나 재밌는 건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조선이 한국 쪽이 굉장히 50 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40%가 YOY로 올랐는데 네. 중국은 또 50% 빠졌잖아요. 중국은 MS가 지금 안 된 그렇죠. 상황이죠. 그럼 요 부분에 시장을 대한 다 뺏었잖아. 뺏은 거죠. 네, 왜냐하면 발주가 YY로 줄었어요. 네, 그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앞에서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와 다른 게 시크릿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어쩌면 시크릿 내에서 좋은 거 찾아야 되는데 네. 조선 쪽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왜 쉽게 그런지 말했을 왜 때. 그런지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4페이지부터 바텀업으로 좀 짚어드리면은 컨테이너 부분이 공급단에서의 이슈가 가장 많았었던 섹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발주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쪽 업황은 회복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4페이지에는 수요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한국 컨테이너 처리량인데 실제로 16년을 바닥을 딛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성장률 부분에서는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2018년도 한 3, 4월부터 약간 성장률이 주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역전쟁의 여파가 아닌가라고 조금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물동량인 거예요? 물동량이죠. 네,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 여파지 뭐. 네. 영향을 받았죠. 있었는데. 예, 좋아지고 있다가 그랬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머스크도 사실 좋다가 꺾여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 컨테이너선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머스크부터 이제 뭐 현대상선 뭐 쭉쭉쭉 다 업체들의 실적 및 수익률을 갖고 왔는데 수익률 자체는 연간 YTD로 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무역전쟁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7년과 18년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은 안 보여요. 근데 18년에서 19년을 보시면은 1등주인 머스크의 이익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는 일회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거고 영업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도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을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제가 다 못 담아왔는데 자료에서 찾아보시면은 컨테이너선을 크게 미주 노선과 구주 노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관세 부과 전에 수요를 미리 땡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팩트는 운임이 올라갔다는 거죠. 미주 쪽. 근데 구주 노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은 조금 올라왔다가 약간 박스권인 상황입니다. 그거는 유럽 경기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바닥 찍고 다들 조금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6페이지는 탱커에 대한 부분들인데 탱커도 역시나 올해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발주가 꾸준하게 있었던 섹터가 이 탱커 섹터인데 올해 갑자기 2018년 하반기 들어와서 탱커의 운임이 급등을 합니다. 네, 이거는 VLCC만 넣어놨는데 VLCC뿐만 아니라 스웨즈막스, 파나막스 모든 선종에 있어서 운임이 올라와 버려요. 네, 탱커 쪽은. 그리고 7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탱커 선사들 실적도 올해는 작년보다 감익으로 조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올해보단 내년이 되면은 성장으로 보는 컨센서스가 이제 주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탱커도 지금은 기대를 애널리스트들이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사실 좀 기대했었던 부분은 벌크선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공급 증가율이 상당히 가장 낮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벌크선입니다. 왜냐하면 벌크는 그동안 발주가 안 나왔었기 때문인데 올해는 철강 감산이다, 뭐 석탄 사용하지 말자, 뭐 중국 내에서 이러저러한 감산에 대한 이슈들이 오면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는 올해 최고점이 거의 1,800 가까이 갔다가 올해 한 1,000 지금 이제 1,00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도량이 가장 적은 게 벌크선이다. 공급 증가율 자체가. 그래서 벌크선도 사실은 내년에 기대해볼 섹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벌크선 선사의 이 영업이익을 또 보시면은 내년은 다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17년도는 심지어 마이너스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이익을 좀 내고요. 페노션도 보시면 작년에도 이익 냈고 올해도 꾸준하게 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이 벌크선이 항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쁘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있는데 올해 수익 다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수익을 낼 걸로 지금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은 LNG선은 뭐 지금 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스파 누님 자체가 여기는 정말 운임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 이 조선에.
그렇죠. LNG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스팟 쪽은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장기 홍선 계약 체결이 맺어져 있는 섹터가 10페이지 그림 LNG 보고서 막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흥분하는데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팟도 물량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수요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수요는 지금 중국에서 끌어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역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우리가 너네 미국에 이 천연가스를 좀 사줄게라는 건데 이 천연가스는 두 가지 타입 있죠. PNG하고 LNG 타입입니다. LNG로 갈 경우에 그러니까 해상으로 이동할 경우에 무조건 LNG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의 100만 톤당 LNG 선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올 경우에는 1.5척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서 구매를 더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LNG선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LNG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올해 발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드리면은 중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게 2000년 중반대예요. 근데 2000년 중반대 만들어서 건조돼서 운항한 지가 거의 근 10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 그런데 운항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꽤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싸고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운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고 선박들이 문제점이 발생하고 LNG 선박은 심지어 뭐 인도도 못하고 뭐 시추 설비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 불량률이 높은 거죠. 불량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NG는 완전 삭스를 하고 있죠 거의. 네. LNG선이 좀 더 고퀄리티의 뭐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LNG선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움직이려면 마이너스 163도씨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출렁이던 뭐 적도를 가던 북극을 가던 그게 유지가 돼야지 액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폭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기도 어렵고 적당 가격 자체도 비싸고 싼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조선소가 지금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LCC도 이쪽도 가격이 좋은데 이쪽은 뭐 같은 기준은 어떻습니까? VLCC 그러니까 선종별로 보시면 벌크선이 제일 만들기 쉽고요. 케이프 사이즈 기준으로 한 5,200만 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탱커에서 가장 큰 게 VLCC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인데 요게 30만 톤급이 한 9,000에서 9,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LNG선은 척당 단가가 과거에는 한 2억 달러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2배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LNG선이 그만큼 만들기 힘들고 네, 비싼 선종이다라고. VLCC도 마찬가지로 한국 업체가 많이 따오고 MS도 높은 상황입니까? 지금 많이 따오고 있죠. 네, VLCC조차도. 조차도. 일본도 사실 조선은 경쟁력이 있었던 국가예요. 왜냐하면 과거 90년대는 일본이 거의 MS가 1등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설계 인력들 부족으로 찍어내기식이 급급하다 보니까 선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했고 그것들을 한국이 들어주다 보니까 한국조선소가 MS를 접하게 됐는데 중반부터 중국이 찍어내기식으로 싸게 막 하다 보니까 중국이 1위를 점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거의 자국 발주 외에는 수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몇몇 상위 조선소들을 빼면은.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제로 발주할 조선소가 많이 없다라는 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드림십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드리십 말씀을 주셔갖고 설명드리면 드리십도 한때 붐이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13년까지 고유가였잖아요. 100불대가 넘어가는 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해양 투자가 완전 붐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드릴십들이나 세미리그가 발주가 많이 나왔고 근데 지금 저유가로 되고 해양 투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사용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50%대예요 여전히. 이게 극심해용이라고 8,000피트 이상 내에서 가동률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가동률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은 찍었다라는 거죠. 그쪽도. 그래서 실제로 한 13페이지를 보시면은 드릴러들의 실적이 올해도 적자가 나는데 내년에도 적자로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컨센서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컨센서스는 뭐 업황에 따라서 조정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요걸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러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주가를 보니까 드릴러 주가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LPG 쪽도 글로벌 업체들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LPG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LNG였나요? LPG 방금 전에 했던 LPG는 이제서야 조금 고개를 운임이 들기 시작했고 LNG 같은 경우에는 장기용선 계약 체결이 많아요. 어차피 스팟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따박따박 돈을 벌고는 있긴 하죠. 근데 내년에 성장성을 보여주려면 신규 발주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이제 맺어서 그걸로 인해서 외형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게 LNG 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는 일어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수요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소들은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는 한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었던 해양 프로젝트들에 대한 입찰 리스트를 이제 적어왔고요. 이게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왜냐면은 로즈뱅크가 10월 말 정도까지는 나올 걸로 봤었는데 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원래 쉐브론이 가지고 있다가 지분을 절반 이상을 이 에퀴노르라는 곳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경제성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일반 투자자들 설명을 해드려. 이거는 큰 프로젝트가 일종의 회사잖아. 회사 크게 들어가서. 네, 그렇죠. 회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광고를 보고 경제성을 평가를 한 다음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스터디 피드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피드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거 후에 한 1년에서 2년이 소요된 다음에 FID 최종 투자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분이 로즈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디자인이나 설계 쪽을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해양 쪽을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을 것 같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과거처럼 막 4건 뭐 6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봤자 연간 뭐 2기, 3기 많아봤자 4기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이 규모 자체도 작아졌고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도 조금은 적다. 그러나 지금 유가가 지금 레벨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해양에 대한 투자, 이 전통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내년에도 일부 나오긴 할 겁니다. 네, 릴라이언스가 하는 MJFPSO, 로즈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주면은 사실 조선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념을 좀 더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80년부터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재밌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나 비슷한 거죠. 그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사실은 꺾이는 추세가 되고 또 6년 상승 추세가 유지되다가 주기설이야 주기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기가 맞는 게 배라는 뭘 맞게 말하면 엄청 좋아한다 갑자기. 이게 시클리컬 이게 왜 그러냐면 배라는 게 사실 20년에서 25년 쓰면 해체가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6, 7, 8년도 5, 6, 7, 8년 만들어진 배들은 보통 2020년 중반부터는 해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해체가 되면 그때부터 발주가 되잖아요,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성과 사이클 기간에 조금은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항상 맞지는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성과 자체가 오름 추세로 이미 진행이 됐고 국내 조선소가 배가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가 수준 안 합니다. 이미 그리고 후판 가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하러 가격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는 위로 보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담아온 거고요. 16페이지 운임도 보시면은 이건 90년도부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운임도 최근에는 조금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10년 쉬다가 2000년대 한번 쫙 올랐다가 또 10년 쉬다가 2000년대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네. 그냥 갑자기 본 거야. 네네. 이 운임은 아까 VLCC, 뭐 LNG, 드릴러 다 드릴러 빼고 이제 상선들 네, 종합적인 이제 컨테이너가 다 포함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별로 아까는 막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기 안에 이거는 이게
이게 엄청나게 길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2005, 6, 7, 8 이때는 완전 초호환기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때가 너무 높아서 그렇네요. 그때는 정말 난리였었는데. 그때는 뭐 난리였죠 사실. 난리였죠. 뭐 엔진 아침마다 살 때도 BDI 보고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체크했어요. 왜냐면 만 얼마까지 갔죠? 네, 11,600까지 11,600이었나요? 지금 1,000인데 아, 천도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저 내려 몇 올라왔다가 배까지 내려왔습니다. 1,400 정도 갔지 않았었냐? 1,7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1,000까지 왔습니다. 어허. 네. BDI 뭐 만인이 체크하는 지수였죠. 뭐. 네, 그리고 뭐 그때는 이 선수금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한도 요동쳤었죠. 조선이 수주하고 막 이러면. 이것도 참 얘기를 많이 했다고 17페이지. 해체 이게 참 이것도 이거는 이제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긍정적인 지표라고 이제 제가 만들어서 보는 부분들인데 지금 스크랩 밸류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게 해체를 시켜버리면 자기가 갖는 돈인데 어쨌든 지금 내년에 있을 뭐 규제들에 의해서 해체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 더군다나 해체 가격까지도 올라왔으니 한 척을 해체하면은 뭐 한 척 내지 뭐 많게는 두 척까지도 파이낸싱에 따라서 신조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짜 좀 기대가 되는 어떠한 이런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좀 놀랐었는데 한국 조선소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근데 이 발주량을 보면 이게 어느 선종이 다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잠잠해 보이는 차트거든요. 지금 잠잠하죠. 잠잠한데 한국 선수가 싹스러운 겁니까? 싹스러운 거죠. 그 LNG선이나 이런 한국이 잘하는 선종들이 또 늘어났고 가격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가로 한 것 같지도 않아. 뭐 일단은 후판에 대해서는 사실 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충당금은 쌓으면서 이제 떨군 부분들은 있지만 뭐 저가 완전 초저가 수주 이런 건 아니고요. 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이제 올라와서 로우 싱글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오는. 우리가 전에 레벨 조선하면 아닐까. 하도 빅백스 공포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이 수주라는 비즈니스가 참 이게 고민이거든. 네. 그 의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조선 쪽은. 네. 이제 조선도 또 보시면은 고정비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구계관들도 많았고 일단 뭐 인건비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13,000명이 되던 인력들이 거의 3,000명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냥 회사 실적 네. 까놓고 말해서 인건비 이렇게 줄여. 그러니까 요새 유통 쪽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렇네요. 52시간 노동 때문에 이쪽은 사람을 너무 줄여가지고 너무 줄였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었거든. 수준이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까. 줄었죠. 인건비도 많이 줄었고 이제 막 외주 인력 같은 것들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막 흩뿌리던 돈들이 사실은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야인모 연구원이랑 같이 갔었는데 점심 시간 되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맞아요. 다 앉아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 앉아 네. 있는데 앉아 있는데 일을 못하는. 자던 뭐 전기를 하던, 아껴야 돼.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비용 좋은 절감이. 회사군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사실. 졸라매는 거야. 지금 진짜. 조선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고 오왔기 때문에 상황이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놨던 것 같아 얘네들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이게 또 보면 이게 단일 모르겠어요. CGT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주량이 네. 이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뭐 5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13년에는 2만까지 갔고 그다음에 네. 2006년, 7년 이럴 때는 뭐 2.5만, 3만까지 갔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뭐 먼 과거도 아니고 2013년만 해도 과거 발주량의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아까 수주 잔고를 뭐 몇 년치를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과거 대비해서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네. 뭐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캐파라고 할까요? 네. 만들 수 있는 그 캐파까지 다 줄어서 예를 들어 발주량이 앞으로 막 늘어나는 겁니다. 네. 다시 뭐 옛날처럼 2배, 3배, 4배 늘어나는데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뭐 어떤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인력이 아까 이제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래 대우조선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뉴스에 계속 났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갔고 인력 추가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수주가 좋고 매출이 좋고 가동률이 올라와서
오히려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외주 인력들을 또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과거 대비해서 매출은 상당히 줄겠죠. 과거에는 13조, 14조 때까지 갔던 매출이 지금은 대우가 풀리 가동한다고 해도 지금 8조, 9조 대 매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조선 좀 좋아졌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데이터 넣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조그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랑 회사 자체 인력도 달라졌고 그냥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틀린 분석이에요. 그때와 비교하는 것도. 그때는 상당히 무거웠었고, 네, 그리고 덩치가 너무 커졌었고, 네, 그리고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실제로 있었었고, 지금은 만약에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또 자본 자체도 또 줄어들었어요.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ROE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돼버리면은 이 주가라는 거는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이 약간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주가 나왔는데 얼마나 나올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6, 7, 8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과는 지금 2013년 레벨까지 조금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이 2012년 그때 약간 불황기였었는데 주력 선종인 PC선 가격이 2,900에서 3,000만 달러였습니다. 그때 쉘이 발주를 했었던 거예요. 제일 쌀 때. 진짜 잘했던 거. 진짜 잘했죠. 쉘이 대단한 거. 그때 우리가 나왔을 때 이거 다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발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때 발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때 약간 불씨를 질렀었는데 진짜 싼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나왔었고 근데 그때는 규모가 좀 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올리기가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소 그때는 뭐 STX나 뭐 광저우나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다 배를 채워야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발주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3,000만에서 3,600만까지 20% 성과 올리는데 반년 넘게 걸렸거든요. 지금 이미 3,650만입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포는 옵션 물량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나서서 막 세일하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이제 박앤세일 끝났습니다. 미포는. 그러니까 성과가 과거 대비 차있어 도크가. 네, 과거 대비해서 더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마진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ROE 성장도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 이 말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거제도 가보셨냐고, 막 울산 가보셨냐고 그러면서 막 다 지금 아파트 망하고 있고 그러는데 가봤죠. 다 빠진 거야, 다 빠진 거야 이미. 이미 다 구조조정이. 그래서 집도 벼 있고 가게도 벼 있고, 근데 기업은 안 망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 쪽으로는 이득이 나오겠다. 우리가 그때 형무랑 같이 갔었잖아. 우리가 갔는데 느낌은 뭐냐면 이렇게 원래 언론이나 이런 데 되게 늦게 반응하잖아요. 지금 뭐 조선업 미래가 없냐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미 인원 자체를 엄청 줄여놔가지고 이게 엄청난 매력인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보면은 인원 구조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인건비 올라오는 업종은 실적 완전 이번 시즌에 박살났어. 이번 실적 시즌 깨진 것들이 인건비 있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뭐 인건비가 뭐 확 내려갔으니까. 확 내려갔죠. 그럼 나중에 이제 발주가 더 나오면은 그때 인력을 추가적으로 막 뽑으면은 막 올라가는 건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수주잔고 자체가 2년치 물량에서 3년치 물량으로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잔량이 늘어나면 단가를 조금씩 받겠지 이제. 네. 좀 더. 그 정도로 가겠지. 그러면 무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선수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 네. 맞다.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또 도래를 하고요. 신기한 게 이거야. 주가가 움직였고. 네. 아까 우리가 오늘 잠깐 염동찬 연구원 11회 걸 얘기하는데 숫자가 딱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 안 했는데 이번에 막 무너졌다 막 올라올 때 시장은 실적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좀 이따 수주까지 매출 쪽 딱 나오고 하니까 주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가는 그래서 조선이 되게 괜찮았던 거거든. 이게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벌어진 상황에서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장 상황이나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네요. 오를 것도 없죠. 뭐 그래도 꽤 올라왔기 때문에. 올랐지만 지금 유가가 하루에 6%가 빠진 날도 플러스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힘이지. 근데 지금의 상황이 작년에 만약 그 자료를 썼다면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왜냐면 보여줬던 게 많아요. 국내 조선소들 MS 1등을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면서 체감적으로 못 느끼게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부분 뭐냐면, 이제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발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살아남을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국내 조선소밖에 없죠. 예, 이 정도 재무 구조 가진 은행가 없어. 없어요. 그렇네요. 네. 중국은 조정을 해서 아직도 이거야. 이거 이제 직전이야. 네. 아직도. 그러면은 뭐 지금 또 진짜 안 구조 좋겠네. 조정이 심화가 될 거고 이게 배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쨌든 MS 1위를 점하면서 국내는 또 살아갈 거고 그러다가 업황 만나면은 그땐 또 다시 또 리레이팅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완전 디레이팅 구간 들어가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냥 일반 투자분들이 혹시 들으시는 분들 꽤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반도체랑 조선이야. 네. 그렇네요. 자동차는 탑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네. 네. 얘 둘은 꽉 잡고 있어. 우리가 힘들면 나머지는 망해. 맞아요.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나머지 망한 거야. 디램처럼 된 디램 같은 것 같아 조선이. 그러지 않고는 조선이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엄청난 수준을 한 건 아니야. 그렇네요. 그쵸. 엄청난 게 아니야. 물량 봤더니 20%도 안 돼. 옛날 맞아요. 거에 비하면 맞아요. 10몇 프로야. 그러면 조선을 오래 보내야 되는 데이터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형 이게 무슨 좋아진 거냐는 거야. 근데 네. 이 기업 자체가 효율화된 걸 생각해 보면 소위 그 뭐지 레버리지 효과 이게 그쵸, 이게 네. 딱 커지는 타임이야. 그게 그게 ROE거든. 네. 그렇죠. 맞아요. 레버리지 효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재무적으로 이해를 하면 조선이 상당히 섹시한 상황인데 모르겠다. 우리 생각이고 네. 아직까지 조선 얘기하면 다들 안 좋아하셔서.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눈여겨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로 봤을 때나 이 조선소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나 이 데이터가 있네. 18페이지의 그림이 전 세계 수주장을 2007년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수주장은 이거밖에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쵸. 이거 왜냐면 뭐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많이 됐고 근데 내가 없어진 반대로 뭐라고 조선소도 하는지 알아? 많았고요. 2007년 같이는 안 오지. 그땐 중국이 굉장히 오버캡할 때.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004년과 비슷한 거지. 그쵸. 네. 2005, 6년만 가도 대박이거든 이게. 그렇죠 사실. 5년만 가도. 오랜만 가도 대박이죠. 이거 18페이지 그림을 잘 보세요. 자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2008년, 7년, 8년에 비해서 지금 좋아져봤자 정말 택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줄어드는 트렌드인데 국내 조선소만 턴 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그 개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몇 년치 일감이라 그러면 네. 현재 줄어든 캐파 대비해서 그렇죠. 몇 년치라는 네.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소위 뭐 헤이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싫어하는 투자들이 네. 이제 막 딴지를 거는 거는 이제 발주량이 안 올라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MS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가 수주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실적 실적을 안 올라오는데 안 시간이 믿는 걸릴 거네요. 거고 실적을 안 믿는 거네요. 여기서 발주가 안 늘어나게 되면은 성과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판 가격이 올라온 것 때문에 또 충당급사면 또 일회성 요인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발주가 안 늘어났다라는 거죠. 실적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실적을 안 믿는.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체감할 만큼 발주가 나왔으면 이미 주가는 1배 뚫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가서 투자하면은 좀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들어가면은 또 뭐 더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 고민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저희 연동찬 연구원이 딱 얘기했던 이게 현장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버린 섹터나 종목에서 서프라이 나왔는데 계속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올라가는 과정이 더디고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꽤 빠르게 여기는 올랐습니다. 이 몇 번이 나와서 이미 거의 좋아져서 주가도 반응했어 지금. 더 오를 룸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죠. 아직 이 PBR 1배라는 허들을 뚫지를 못했어요. 1배라는 것들은 아니 네.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면 19페이지 그림 얘기 좀 해줘봐. 이거 보면 극명히 나온다니까. 이게 조선소 숫자인데. 네. 이게 조선소 숫자가 뭐 600여 개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이게 이제 클락슨에서 기술적으로 집계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포함되어 있던 352개 조선소에서도 사실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조선소가 많을 거다라는 말이죠. 네, 혹은 매각 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얼마만큼 되어 있을지는 저는 이제 감소 추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존 게임은 끝난 거 아니냐. 이미 망할 놈들은 망했고 네. 나머지 너무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장은 돌고 있고 뭐 이렇게. 네. 선주 입장에서 누가
싸다고 망해가는 조선소한테 발주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거는 RG인데 요즘엔 중국도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RG를 잘 안 해줘요. 중국도 이제 데리고 갈 조선소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정책으로 바뀐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은 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금 살아남은 거는 이제 국내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그림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줘요. 좋은 데이터가 많아요. 이 자료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데이터만 갖고서 좀 보셔도 네. 그렇죠. 상당히 데이터 정리 잘 돼 있는데 이거 딱 보면 3분기 실적이 이래서 좋다는 거야. 네. 수주가 딱 보이잖아. 그렇죠. 턴어라운드 한 게 딱 보이죠. 이게 근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때도 또 올라오니까. 네. 4분기 가서 또 나오면 사람들이 그때도 이게 조선이 되겠어 뭐 이럴 테지만 이게 그런 느낌이니까 지금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했던 걸 연동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거 보니까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상한데? 저도 잘 안 봤었어요. 그거 기억나? 네. 네가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했는데 오 했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업데이트 오 뭐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조차도 이거 수주잔고 추이를 쓴 아마 자료가 최근 거 찾아보시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여기서 딴 데를 봤더니 다들 데이터 지난 거와 그 업데이트한 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규 수주랑 수주잔고랑 다 업데이트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매주 업데이트 하니까 이제 네. 보시면서 그래서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현대중공업이랑 페노션이랑 세진중공업 나왔는데 세진중공업 3개 넣어놨는데 네. 일단은 뭐 조선은 이 전자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은 조선소 몇이 없잖아요. 여기서 탑픽을 의미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야. 네. 다 좋다. 근데 사실 저번 주 자료에서는 현대위폴 얘기했던 거고 금요일날 그때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중소형 선박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미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면 중소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형도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이네. 그때 자료의 제목이 이제 대규모 발주 이제 시작할 걸로 기대한다. 옛날에는 이 정도 발주 갖고는 택도 없었는데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이 정도 발주만 와도 확 눈에 띄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옛날 데이터 업데이트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이 정도 뭐 이거 갖고 그래 뭐 이랬는데 사실 회사를 좀 보자는 거지.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때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산업재 이제 이전 회사 이제 있을 때 산업재 RA 할 때 이제 시니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공부하는데 아니 그래서 조선은 주가 볼 때 이제 수주를 봐야 됩니까? 실적을 봐야 됩니까? 그럼 그 당시에 정설은 뭐냐면 2007년 이럴 때니까 이제 수주를 봐야 된다. 그쵸. 수주가 선의 지표다. 근데 그것에만 포커스하다가 뒤에 실적으로 다 때려 맞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은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금은 무조건 보네요. 수주죠. 그렇죠. 네. 지금도 수주. 지금 이제 뭐 1, 2천억 적자 나봤자 아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몇 조씩 적자 냈던 회사기 때문에 지금은 잔고가 차고 이제 성과가 올라가면서 수주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실적이 나올 때마다 다 반영했다고 얘가 그러는데 그 다음 또 나왔었죠. 또 나오고 몇 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해도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도 나왔고. 그 후판 때문에 공사손실 충당금 쪽. 근데 후판 때문에 나온 거지. 이건 정말로 막판 이거잖아. 충당금 싼 걸로. 후판도 그렇고 뭐 일부 저가 수주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후판이 좀 컸었죠. 네. 일회성 요인들도 이제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개인 투자분들은 그래도 그 조선주 하면 항상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조선주 오늘 좀 녹음하러 간다고 하니까. 근데 항상 헷갈리는 게 그 유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유가에 연동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심리적으로 유가 급 나가면 못 사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어쨌든 좀 크게 그게 안 해도 되는 지난 C 사이클에 요번에 요번에 케미칼 올라올 때 그것 때문에 케미칼 하나도 못 한 거야. 유가 안 올라온다고 케미칼 안 샀던 거야. 케미칼 한창 올라올 때 그때 유가가 낮아서 마진이 남았던 건데. 그렇죠. 옛날에는 유가 올라가면서 됐던 거야. 이게 항상 바뀌는 거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유가가 올라오는 거는 사실 좋은 거죠. 왜냐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오늘도 얘기는 뭐 사우디하고 트럼프하고 이러면서 공급단의 이슈들이고 투기죽 수요들 때문인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 유가랑은 해양 플랜트는 상관이 있죠. 그 정도지. 근데 지금 기대하는 거는 상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꺾인다라고 하면 상선도 안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으로 유가가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반응을 많이 안 했잖아요. 반영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나라가 주식투자자분들이 수학 공식처럼 뭐 달러 강세, 뭐 금리 인상 같이 뭐 이렇게 너무 그런 거가 무슨 켜져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유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유연한 말들을 계속 그때마다 변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는데, 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유가는 그렇게 조선을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야. 네. 그래서 뭐 유가 오르는 게 마음은 편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도. 근데 조선이 나는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상당히 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고 업데이트 많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야, 오늘 독감 걸려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고생했고 와이프가 해주는 와이프 만나면 다 나을 거야. 신혼 살림 아직은 신혼이잖아. 네, 맞습니다. 와이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갑자기 네가 표정이 너무 좋아진다. 야.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이베스트의 노지연을 보냅시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